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도 2월달 시사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이 밝고도 또다시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잘 또 이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연도가 바뀐다는 게 사실은 그냥 어제 오늘 개념으로 보면은 다 동일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굳이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이나 새로운 설계나 새로운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깊게 또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또 이제 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2월달 호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시는 그 목표했던 일들을 이뤄내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또 잘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먼저 커버 스토리로 가 보는데요. 커버 스토리에서 이제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023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좀 시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 보시면은 최저시급은 2023년부터 2022년 이제 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알고 계신 거죠? 9,620원. 그래서 이제 액수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만원 시대가 열리겠네요. 그죠? 예, 만원 시대가 한 2020년도가 되면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 등이 터지면서 이제 생각보다 속도가 다시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만원 시대가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게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순수한 어떤 그 가처분 소득으로서의 실질적인 소득으로서의 기능을 100%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해서 성장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는 산업구조도 많이 달라진 데다가 또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을 예전처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꾸준히 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만원 시대를 목전에 이제 두고 있구나, 이렇고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그럴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일만 580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200만 원대가 돌파가 됐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해보면 최저임금제는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제다라고 하면 요것은 그래프 같은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경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임금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기다 보통 가격을 놓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니까 이제 고용의 양 정도로 보시면 될 건데, 고용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에다 맡겨 놓으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급 곡선이 될 텐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만나는 지점이 임금이고, 여기가 이제 노동의 총 고용량입니다. 그런데 요 수준이 상당히 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요, 이 정부가 나서 이렇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최저임금. 요게 이제 원래 제도로 보면은 가격 하한선을 그었다. 가격 하한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강제로 원래 균형의 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수요자들은 이렇게 도망을 가요. 수요자의 양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공급자의 양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요 가격에서의 수요량이 되고요. 여기가 공급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초과 공급 현상이 벌어져요. 초과 공급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곧 실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만큼이 실업인데 요 실업 중에서도요.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더 일하겠어요 라고 해서 실업이 된 경우예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나 더 일할래요. 이래서 실업이 된 경우지만 요 앞에 있는 경우는 특히 일을 하고 있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고용량을 줄이거나 혹은 한계 기업이 곧 아니더라도 고용 수준을 줄여가지고 실업이 늘어난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제 심각한 실업의 이제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커질 것 같으면은 최저임금 올리기가 좀 버거운 거고요. 이 구간을 이제 뭐 예측해 보니까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직단념 청년 이걸로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노동 가능 인구가요. 자, 이렇게 이제 둘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요. 경제활동 인구이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이면서 자, 이걸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15세 이상이면서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됐다는 것은 일을 할 의사도 가졌다는 겁니다. 일할 의사가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은요.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해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어집니다. 실업자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뭐 취업자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경우가 이제 취업자가 되냐면 이제 주당 1시간 이상의 임금 노동만 해도 취업자예요. 1시간 이상의 임금 노동만 해도 취업자다. 그래서 취업자가 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알바라고 하지만 그게 알바가 아니라 취업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업자는 뭐냐면은요. 이건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에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바로 구직 단념자가 들어가요. 구직 단념자 또는 실망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실망 실업자가 여기에 들어와요. 이제 디스커리지드 된 겁니다. 이게 뭐 구직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전업주부나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학생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공시생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자,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나눠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구직단념 청년. 청년이라는 계층을 집어넣었습니다만 구직단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도 인구구조상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세 아동에 대해서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서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동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현금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현금 복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토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아니, 아동 수당을 준다 그러면서 아동들한테 이게 쓰게끔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부모한테 찔러 넣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부모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부모가 자기 필요한 옷 사 입고, 자기 핸드폰 요금 내고 그러면 그게 아동 복지로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도 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돼야 될 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국가가 제공하되, 아동을 낳아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아동을 낳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많이 경험해왔던 국가들이 현금 급여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복지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생활비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동을 낳아 키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그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을 안 쓰더라도 자기네 소득의 다른 부분이라도 쓰겠지. 어쨌거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아동을 키우시는군요. 아이를 키우시는군요. 여기에서부터 찾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바우처 방식을 또 쓰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이제 지급해 주는 거 말고도 바우처로 꽂아줘요. 이거는 이제 카드 형식으로 요즘에는 전자 바우처를 하니까 꽂아주는데, 이게 이제 구매 증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매 증서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옛날엔 종이로 주던 것을 뭐 여러분들이 푸드 스탬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끼니를 때우라고 푸드 스탬프 줬던 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우처가 연원하는데, 이 바우처 방식이 지금은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어서 뭐 파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게 딴 데 용도에다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바우처 방식을 또 이제 활용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보낼 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미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리과정이라 그래서 보육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아동수당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이제 이 부모급여라는 이런 개념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생들처럼 나의 적성을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유명무실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하죠.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될 거냐? 자격고사가 될 거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시험들처럼 SAT 시험처럼 자격고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대학별 고사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요, 고교학점제를 하긴 할 텐데 각 학교마다 양질의 강의, 양질의 어떤 교재 뭐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각 학교마다 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서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 학교를 이제 신설한다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져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법인세율 낮춰주고요. 소득세도 낮춰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낮춰주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누진세의 대표적인 종류로 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건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법인세를 이제 납부하게 합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인세를 매기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를 내는데 이런 게 이제 누진 적용이 됩니다. 이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법인세나 아니면은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는 뭐라냐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꾸 그래프로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를 세율로 놉니다. 세율로 놨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극간별로 층층층층층층층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다 그랬을 때 소득을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0원에서부터 여기 액수까지는 요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소득을 거둔 거는 또 이렇게 높은 세율을 받고 적용받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넘어서 또 더 번 게 있으면은 또 그 위에 세율도 적용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요. 보세요. 이게 기준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여기가 이제 최초 여기 원래가 여기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1400만 원 이하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2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전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1200만 원 이하면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다만 1200만 원, 1400만 원 그 사이. 근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봐도 이 정도는 뭐 소득을 뭐 이제 단기 알바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좀 벌지 않을까 보여지고, 어쨌거나 그랬을 적에 다 웬만한 사람들 혜택을 보게끔 한 거고요.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구간도 여기를 이제 여기가 46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거를 5천만 원 이하 구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도 400만 원의 갭이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뭐 이제 개인 뭐 소득세 봤을 때 이제 그런 면이 생겼고, 법인세도요 최고 구간에서 좀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벌 기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의를 봐준 그런 이제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최고 세율을 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인세를 이렇게 적용한다고 봤을 때 그 최고 세율을 조금씩 낮춰준 거죠. 이렇게. 예, 그거를 뭐 한 3% 이상 낮추겠다고 한 것을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중재에 나서서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으시고요. 또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노포 그래가지고요. 일본식 그 자영업자들 그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하던 것을 가업을 승계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러워하면서 백년 가게 뭐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가 너무 커가지고 가업을 접어야 되는 일들이 많다 해서 이런 전통을 유지시키려면 상속세를 좀 줄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가 출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걸 해서요 이제 대상은 좀 이렇게 제약이 됩니다만은 5년 가입해 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씩 내면 이게 5년 뒤에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이 얘기는 뭐 이거는 계속 있는 얘기죠. 만 나이로 통일한다 그랬는데 사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만 나이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까지 얘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좀 이제 다르게 봤던 기준들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성격은 있을 건데 사실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를 뭐 써왔기는 했습니다. 어쨌건 뭐 이제 우리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뭐 술자리에서 나이들 따지고 그럴 때 우리 나이를 말 안 하겠나?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르겠는데 뭐 당분간은 뭐 그냥 민간에서 그냥 하는 얘기들과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얘기가 좀 구분돼서 간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사 월급이요, 병장 기준으로 이제 오르죠. 32만 3,900원 올라서
이제 2023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2022년에 이렇게 올랐고 2023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군생활 일찍 한 건 한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잖아요. 그럴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를 이제 반영해줘라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도 얘기했던 건데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이제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료 같은 것이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다 그러면 내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소득이 커지면 아까 이제 누진세율 적용해 소득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걸 차감해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오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